19세기 초 중국 광둥 앞바다에 붉은 깃발을 단 수백 척의 해적선이 남중국해를 뒤덮었습니다. 이들은 상선을 약탈하고 마을을 불태우며 심지어 강대국 청나라의 수군마저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이 전설적인 해전연맹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원영윤이 쓴 정해분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해분기를 통해 단순히 약탈자에 머물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왕국을 건설했던 해적들의 실체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책은 어떻게 쓰였고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왜 동양뿐 아니라 서양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19세기 초 남중국해의 격동적인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해분기의 무대는 19세기 초 청나라의 광둥 지역입니다. 당시 광둥은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번성했지만 동시에 중앙 권력의 통제가 느슨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혼란한 시대는 언제나 영웅과 악당을 낳았습니다. 이 시기에 광둥의 소규모 해적 집단들은 서로 연합하여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해적 조직을 만듭니다. 이른바 광둥 해적연맹입니다. 연맹을 조직하고 기틀을 다진 것은 정일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망한 후 연맹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된 것은 그의 아내 정일수였습니다. 그녀는 여성 해적 두목으로서는 전례 없는 카리스마와 지도력을 발휘했죠. 정일수는 연맹을 홍, 황, 녹, 흑, 백, 청색의 깃발을 단 6개의 방으로 체계화했습니다. 이 중 가장 강력한 세력이 바로 그녀와 그녀의 유능한 오른팔 장보가 이끌던 홍기방이었습니다. 장보는 일개의 해적을 넘어 수만 명의 부하와 수백 척의 함선을 거느렸고 철저한 규율로 조직을 관리했습니다. 마을이나 상선을 공격할 때도 나름의 규칙이 있었으며 특히 여성 포로를 건드리는 자는 즉시 처형하는 등 엄격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해분기의 안팎을 넘나들며 남중국해를 지배했던 해적연합의 생성 과정을 살펴보고 기록을 통해 그 시대의 공기를 직접 느껴보려 합니다. 19세기 초 청나라를 긴장시켰던 대해적 시대는 어떻게 시작됐으며 그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이제 정해분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809년의 여름, 나는 베이징에서 돌아오는 길에 산맥을 넘으면서 해적들이 일으킨 거대한 사건을 알게 되었다. 고향에 도착한 나는 해적들이 일으킨 모든 재앙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4개의 마을이 초토화됐고 주민들은 모여 해적에 저항할 준비를 했다. 바다와 강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가 멈춘 뒤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고 곳곳에서 평화를 되찾아갔다. 우리나라 수군의 활약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내용이 역사에 기록되길 원했지만 1830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그런 책은 저술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황푸의 한 관아에서 원시를 만났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책을 내게 권해 읽어보니 당시의 사건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다. 원시가 기록한 이 책에는 앞서 내가 언급한 기록에 공백을 메꾸었다. 책 속에 기술된 내용은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모두 신뢰할 만하고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되어 있다. 광둥의 동해에는 오래전부터 해적들이 있었다. 이들은 가경연간에 이르러 긴밀히 결탁하더니 급기야 소탕하기 버거울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이들의 근원은 안남에서 찾을 수 있다. 1771년 안남의 남부 마을에서 왕강평이 자신의 형제 광이, 광국과 함께 봉기를 일으켰다. 사명제는 서산 왕조를 세우고 레왕조를 끼고 실권을 장악하던 안남 북부의 정씨 세력과 남부에 자리한 광남구 응우엔씨 세력을 몰아내고 1788년 레왕조를 멸망으로 이끌며 왕감평은 새로운 황제에 올랐다. 그로부터 2년 뒤 걸륭제의 책봉까지 받은 서산 왕조였으나 1801년 시암의 피신해 있던 광남국의 잔존 세력이었던 완보경이 안남으로 돌아오며 전투가 벌어졌다. 대전투 끝에 보경은 광평을 죽였다.
한편 광평의 아들 경성은 대신 오석이와 함께 광둥 지역에서 해적질하던 정칠과 오지청의 손을 잡았다. 이들에게 자귀를 내리고 1803년 12월 경성은 200여 척으로 구성된 새로운 동맹군에 의지해 고국으로 돌아가 한밤중에 안남의 만을 점령했다. 합법적인 왕 보경은 군대를 모아 싸웠으나 거듭 패하여 라오스로 도망가려 했으나 그 또한 성공하지 못했다. 경성과 손잡은 정칠은 평생을 바다 위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안남의 만을 점령하자마자 주민들에게 폭압적으로 대했다. 정칠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취하려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의 의지가 곧 법이었다. 그가 이끄는 무리들도 그와 다를 바 없이 행동했다.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사람들에게 잔인하고 난폭하게 굴었고 마을의 주거지를 점령한 것을 넘어 주민들의 아내와 딸들을 강제로 빼앗았다. 이러한 행위에 주민들은 극도로 분노를 표출했고 그 반발심으로 현재의 왕 보경을 더 강하게 따르는 계기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보경에게 몰래 연락해 특정일에 왕이 장군과 함께 적의 성봉대와 맞서 싸우고 해안을 공격한다면 자신들도 일제히 봉기해 적을 압도하겠다고 알려왔다. 마침내 약속한 날이 되어 큰 전투가 벌어졌다. 정칠은 선봉대의 후진의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전투 전체를 지휘할 수 없었고 상대 측이 밖에서부터 중앙으로 강하게 압박하여 들어오자 결국 싸움에서 철저히 패하고 말았다. 정칠은 전투 중에 당한 부상으로 목숨을 잃었고 그의 군대 또한 전멸당했다. 정칠의 뒤를 이은 동생 정일은 두목이 되어 찬탈자인 경성과 남은 무리를 이끌고 도망쳐 다른 해적 세력과 합류했다. 이 시기 바다 위는 해적의 기세가 매우 거센 시기였다. 왕표가 수사 제독이던 시기에는 바다와 해안이 모두 평화롭고 고요했다. 그러나 왕표가 죽은 뒤 해적들은 여러 무리로 갈라져 다양한 색깔의 깃발 아래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바다에는 6개의 벌떼 같은 무리들이 있었다. 황기의 오지청, 척기의 오석이, 흑기의 곽파대, 백기의 양보, 녹기의 이상청, 홍기의 정일이 각각의 깃발 아래 통솔했다. 그중 홍기는 다른 무리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세력이었다. 그리고 당시 푸젠에는 채견이라는 이름을 가진 약탈 패거리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해적에 가담하면서 그 수가 대거 늘어나 해적을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해적들의 약탈에 바닷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0년간 평화를 누릴 수 없었다. 해적들은 웨이저우와 나우저우 같은 바다 멀리 동떨어져 있고 찾는 이가 없는 지역에 한 섬에 숨어 지냈다. 이 섬은 크기는 작지만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폭풍이 몰아쳐도 100여 척의 배를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었고 섬 안에는 기름진 논밭과 다양한 짐승, 과일이 넘쳐났다. 해적들은 약탈을 할 수 없는 상황에는 이 섬에 숨어들었고 이곳에 머물며 필요한 장비들을 정비하고 준비했다. 후대에 악명 높은 해적 중 장보라는 사람이 있다. 강하구 근처의 시누이 출신으로 그는 원래 어부의 아들이었다. 그가 15세 되던 해 아버지와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약탈을 하러 돌아다니던 정일에게 붙잡혀 포로가 되었다. 그런데 정일은 장보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장보는 정말로 영리한 사람이었다. 그는 맡겨진 모든 일을 잘 처리해냈고 외모 또한 뛰어나 정일의 총애를 받아 두목의 지위로 승진했다. 1807년 10월 17일 정일은 태풍을 만나 죽었다. 그의 아내 석씨는 모든 해적 단원을 장보의 휘하에 배치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은 모든 해적을 통솔하는 총두목 자리에 올랐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정일의 사단은 정일수, 즉 정일의 아내로 불렸다. 두목의 지위에 오른 장보는 3가지 규율을 만들었다. 첫째, 해적 중 사사로이 무태 올라가거나 철책을 넘는 행위를 한 자는 지위를 막론하고 귀에 구멍을 뚫고 함대를 돌면서 반복적으로 벌을 준 후 죽인다. 둘째, 훔치고 약탈한 물건들을 사적으로 취하지 않는다.
모든 물품은 신고하고 해적은 자신의 몫으로 10분의 1을 할당받는다. 8알은 공항이라 불리는 금고에 귀속시키며 허락 없이 공항에 손대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셋째, 마을 및 공개된 장소에서 사로잡았거나 배로 끌고 온 여인들을 겁탈해서는 안 된다. 배의 선창 쪽으로 가려면 사무장의 허락을 받으며 여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허가 없이 여인을 취할 시 사형에 처한다. 장보는 마을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부하들이 대가 없이 물건을 가져오는 것을 엄격히 관리했다. 그의 강력한 규율 덕에 마을에서 식량을 제공받는 것을 비롯하여 무기로 쓸 화약을 구하는 일까지 원활하고 부족함 없이 공급받을 수 있었다. 장보의 이러한 통솔은 해적 함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정일의 아내 또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 모든 것을 서류 작업화했다. 약탈한 물품들은 모두 공항의 기록부에 기입했고 해적들이 필요한 모든 지출은 공항으로부터 얻게 했다. 해적 활동에 있어 전열을 이탈한 자들은 총회에 고발하여 유무죄를 따졌고 유죄가 인정되면 참하였다. 장보는 모든 방면으로 치밀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사실이 모든 해적들에게 알려져 스스로 그들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베트남에서 시작된 왕이 찬탈을 향한 서산 세력의 반란은 정칠과 오석이, 오지천 같은 해적들과 결탁했습니다. 육지에 정착하지 못하고 바다를 떠돌던 해적들은 서산 세력으로부터 정식 관직을 부여받았고 왕조를 세우는 데 공헌함으로써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왕위를 두고 벌어진 전투에서 이들은 해전에서 갖추어야 할 소중한 경험을 쌓았고 전투에서 조직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산 세력을 도왔던 해적들은 전쟁에 패해 광둥 지역으로 달아났지만 이들은 베트남에서 벌어진 대업에 함께 참전한 전우였음을 기억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해적들은 전에 없던 조직력과 유대감을 발판으로 각자 도생보다 연합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의 해적단은 하나의 공동서약서 아래 뭉쳤습니다. 가장 강력한 해적단을 이끌던 홍기방 정칠의 죽음과 그 뒤를 이은 정일마저 사망했지만 이들을 존경했던 해적들의 지지를 받아 정일의 아내가 총두목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총명하고 강한 리더십을 보유한 장보를 필두로 하여 거대하고 강력한 해적연합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광둥 해안을 점령했습니다. 지켜보던 청조정도 어떤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2화에서 계속됩니다. 지난 시간 6개 해적단은 규율 아래 하나의 해적연맹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광둥 해안을 3개로 나누어 동쪽과 중앙은 홍기방을 비롯한 흑기방, 백기방이 활동구역으로 삼았고 서쪽은 황독, 청기방이 활동하며 서로가 이권으로 인해 생길 마찰을 사전에 막았습니다. 각 해적단은 활동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해적단의 역량을 각자 키워나가며 평소에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홍기방의 총두목 아래로 모여들며 수직적 관계로 전환하는 식으로 해적연맹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의 효율적이고 유연성 있는 운영체제는 주변의 크고 작은 해적단들도 흡수하며 청나라뿐 아니라 유럽의 무장상선들도 두려움에 떨게 만들며 악명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해적다움을 유지하면서도 규율을 지키며 조건에 따라 강한 중앙집권적 사회를 만든 해적연합은 이제 조금씩 병들어가던 청조정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해적 제국이 활개치던 1807년에서 1810년까지의 기록을 광저우 출신 지식인인 원영륜이 기록으로 남겨 1830년 출판하였습니다. 그는 이 당시의 해적을 청나라 조정 입장에서 바라보며 토벌해야 할 대상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은 바다의 재앙을 평정하여 기록함이라는 뜻의 정해분기가 되었죠. 원영륜은 이 책에서 해적의 조직체계, 활동 범위, 그리고 청나라의 수군과의 치열했던 전투 과정을
연대기 방식으로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해적들은 육지의 마을까지 거슬러 올라가 상납금을 요구했고 거부하는 마을은 초토화시켰습니다. 당연히 청조정은 이들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청두목 정일수와 장보가 이끄는 해적연맹과 청나라 수군과의 결전을 정해분기 속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이링 산맥 남쪽 해안의 바다는 세 갈래로 나누어졌다. 해적들은 수로와 해안을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나누어 약탈을 일삼았다. 동쪽과 중간길은 정일수, 곽파대, 양보가 차지했고 서쪽은 나머지 세 무리가 차지했다. 이들의 이런 활동으로 10년 동안 해안가 사람들은 평화를 누릴 수 없었다. 후이저우의 바닷가에는 산파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다. 바다를 지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 참배했는데 해적들 또한 산파신에게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고 생각했기에 정성을 다해 섬겼다. 한날은 모든 두목들이 사당에 모여 참배드리고 신상을 가지고 배로 돌아가려 했다. 모두가 힘을 모았지만 신상은 조금도 움직임이 없었다. 그때 장보가 신상에 손을 대니 신상이 움직여 배로 모시고 올 수 있었다. 그로부터 해적들은 전투를 하든 약탈을 하든 모든 것을 신상에게 물어 기륭을 점쳤다. 1808년 7월 청조정에서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해 군을 움직였다. 후먼에 주둔하고 있던 임국량은 곧 바다로 나아갔다. 장보는 첩자를 통해 관군이 움직임을 포착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만에 해적들을 매복시켰다. 장보는 고작 수척의 배만을 이끌고 공격하는 척 위장했다. 그러곤 공격선 뒤로 25척의 배가 거리를 두고 뒤따라오게 따로 명령을 해두었다. 마침내 마조우 양에서 임국량이 이끌던 소함대를 3열로 포위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전투였지만 임국량이 포위를 뚫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국량은 포기하지 않고 장보와 맞서 싸웠다. 국량은 장보를 향해 포탄을 발사했고 장보는 포탄이 날아오는 것을 알아차렸으나 미처 피하지 못했다. 포탄이 배에 명중하여 큰 연기가 피어올랐다. 해적들은 두목인 장보가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윽고 연기가 바람에 흩어지자 놀랍게도 장보는 본래 있던 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다. 이를 본 해적들은 장보를 신이 보호해주는 것으로 여기고 사기가 올랐다. 임국량이 이끌던 배에 해적들은 갈고리를 걸었다. 선봉에 장보가 섰고 용맹함으로 이름을 날리던 양피보가 국량의 배에 가장 먼저 올라섰다. 그는 곧 조타수의 목숨을 앗아가고 배를 탈취했다. 그럼에도 임국량은 치열하게 맞서 싸웠다. 이 전투는 밤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았다. 물 위에는 떠다니는 많은 사람들로 배를 에워쌌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마침내 해적들은 청나라 수군의 선박 3척을 파괴하거나 침몰시켰다. 국량의 병사들은 자신들도 곧 목숨을 잃지 않을까 걱정하며 전의를 상실하고 있었다. 이를 놓치지 않은 해적들은 곧 수군 선박 15척을 탈취했다. 장보는 국량이 이쯤에서 항복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장보의 바람과는 다르게 국량은 화를 내며 항복 권유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없음을 느꼈고 그렇다고 항복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길을 택했다. 이때 그의 나이 70세였다. 장보는 임국량의 목숨을 빼앗을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장보가 국량의 죽음에 대해 말하길, 오늘의 치열했던 전투의 성공으로 인해 우리는 곧 더 큰 관군과 마주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이 바다에 지도를 가지고 있으니 이들이 추격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오늘의 이 사태가 내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며 저 관리의 죽음에 내가 관련되지 않았다고 누가 믿겠는가? 사람들은 모두 나를 말하길 전투에 패해 배까지 빼앗긴 지휘관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또 이 전투에서 탈출한 자들은
오늘의 일을 더 과장하여 나의 잔혹성을 소문낼 것이다. 만약 내가 이 관리의 살인자로 낙인 찍힌다면 훗날 투항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국량의 목숨을 빼앗은 죄를 물어 그에 걸맞는 처벌을 받지 않겠는가. 임국량이 해적과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10여 척의 어선이 임국량을 돕고자 샹산의 현강 팽서에게 거포를 빌려줄 것을 요청했었다. 당시 해적들은 하층민과 결탁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현감은 어부들이 해적에 합세할 것을 두려워해 이들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리하여 국량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전사했다. 나에벗 3사람도 이 전투에 참가했었다. 그중 2사람은 전사하고 오직 한 사람만이 연기가 자욱한 틈을 타 탈출했다. 그렇게 나는 이 전투의 전모를 그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 1808년 8월 참장 인발이 해적 소탕을 위해 출전했다. 그때 광군이 맞닥뜨린 해적의 수는 헤아릴 수 없었다. 광군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인발은 퇴각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바람이 잔잔하여 배가 나아가지 않았다. 해적들은 물속으로 몸을 던지더니 헤엄쳐 다가왔다. 배에 올라탄 해적들은 광군의 배 6척을 탈취했다. 그리고 지휘관 인발을 비롯한 많은 부하들이 목숨을 잃었다. 안남과 통킹에서 화물을 싣고 돌아오던 펑파라는 이름을 가진 큰 무장 상선이 있었다. 장보는 잘 무장된 이 정크선을 지금의 능력으로는 탈취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한 가지 속임수를 생각해냈다. 먼저 장보는 평범한 나룻배를 납포했다. 그리고 배 아래에 해적들을 숨기고 펑파오 근처에서 구조 요청을 했다. 펑파오에 탑승한 선원들은 자신들의 무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승리의 여신이 자신들의 편이라 믿었기에 해적들의 속임수를 의심하지 않았고 나룻배가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했다. 해적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배를 기어 올라 수십 명의 선원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배를 약탈해 그들의 수자선으로 삼았다. 이때부터 이들 앞에는 거리낄 것이 없었다. 1809년 2월 제독 손전모가 해적들이 완산에 집결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100여 척의 광군은 4개의 사단으로 나누어 해적들을 추격했다. 해적들이 광군을 마주하자 자신들이 수적 우위에 있음을 알고 물러서기는커녕 전열을 가다듬고 맹공을 퍼부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던 중 제독은 해적선의 조타시를 향해 불화살을 날리도록 명령했다. 해적선들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 붙어 있었고 조타실에 떨어진 불화살은 이들이 배를 몰 수 없게 만들었다. 번져나가는 불길 속에서 광군은 수많은 해적을 제압했고 200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 그 무렵 홍기방이 광저우만에 모여들었다. 제독 손전모는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정했다. 총두목 정일수는 자신의 선박은 움직이지 않은 채 장보에게 10여 척의 배를 이끌고 전방을 공격하고 양피보에게 후방을 공격하게 명했다. 제독은 전후방을 오가며 격렬히 싸웠다. 그때 갑자기 2 해적 무리가 나타나더니 광군을 사방으로 에워싸고 협공했다. 혼돈에 빠진 광군은 전열이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지며 결국 괴멸당했다. 하늘을 찢는 듯한 아우성이 바다에 가득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이 사력을 다해 싸웠으나 100명도 채 남지 않았다. 정일수가 이끄는 함대는 우리 군보다 수적으로 훨씬 우세했고 제독은 전선을 지켜내지 못하며 14척의 배를 잃고 패배했다. 1809년 6월 8일 좌익진 총병 허정계가 동쪽으로 항해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며칠간 내리는 폭우로 인해 웨이자문 근처에 정박해 배를 정비하고 있었다. 허정계는 궂은 날씨에는 해적들이 움직이지 않으리라 생각했으나 장보는 오히려 악천후를 틈타 작은 배를 이용해 정탐하고 있었고 결국 광군의 주둔지를 발견했다. 다음 날 마침내 날이 개었다. 맑은 날 제독 허정계 앞에 나타난 것은 200척의 함정으로 대열을 갖추고 있는 해적선들이었다. 수군은 아직 돛도 펴지 않은 채 정박해 있었고
두려움에 가득 찬 광군은 싸우기를 주저하며 창백하게 서 있었다. 제독이 병사들에게 말하길, 너희 부모와 처자식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여라. 오늘 우리 모두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운 좋게 이곳을 탈출한다면 조정에서 큰 은혜를 받을 것이고, 만약 그러지 못하고 이곳에서 쓰러진다면 제국이 전력을 다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악당들을 물리칠 것이다. 이에 광군이 힘을 합쳐 해적에 대항했다. 제독 허정계가 대포를 발사해 백기방의 두목 양보를 명중시켰다. 양보가 쓰러져 죽자 해적들은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내 허정계가 이끄는 수군의 힘이 점차 약해지자 이를 놓치지 않고 해적들은 허정계가 탄 배 가까이로 다가와 공격했다. 홍기방의 용맹한 해적 양피보가 배에 올라타자 광군은 혼란에 빠졌고, 허정계는 패배를 직감하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 전투에서 많은 광군이 목숨을 빼앗겼고 25척의 배도 함께 잃었다. 그 무렵 전 부총독 백령이 광둥과 광시를 함께 총괄하는 양광총독에 임명되었다. 사람들은 백령이 왔으니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 입을 모아 말했다. 총독은 병사들에게 출전 준비를 하라는 경문을 붙이게 했다. 해적들을 어떻게 소탕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할 때 누군가 말했다. 작년에 임국량이 전사했고 손전모는 불운을 당했으며 인발은 겁쟁이처럼 도망쳤습니다. 지금에 일러 허정계 또한 참패를 당했습니다. 용맹한 기세가 꺾이고 병사들이 다시 겁을 먹는다면 우리는 필시 해적들에게 패배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해적들을 물리칠 어떠한 도움도 기대할 수 없으니 정면으로 맞서기 전에 이들이 육지로부터 보급받는 식량을 먼저 차단해 굶겨야 합니다. 그로부터 모든 선박에는 항구에 정박하거나 모항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바다 위에 널빤지 한 조각조차 떠다니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졌다. 해적들은 이 조치로 인해 몇 달 동안 식량을 조달하지 못했다. 그동안 육지의 하층민과 결탁해 대가를 지불하며 필요한 물자를 구해왔지만 청조정이 해금령을 더욱 강화하자 이들 역시 서서히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다. 광둥 외해에서 노략질을 일삼던 해적들은 결국 강을 거슬러 올라 직접 상륙하기로 결심했다. 초기 청나라 수군은 번번이 패배했습니다. 바다의 싸움은 육지와 달랐고 바다 위에서 살아온 해적들에게는 그들만의 강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시작된 그들의 해전 경험과 강한 유대감은 연맹의 조직력과 전투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려 결국 광군을 압도하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양광총독으로 새로 부임한 백령은 정면 승부로는 해적을 제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전략을 바꿔 바닷길을 봉쇄하고 해적들의 보급로를 끊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바다 위는 점점 고립의 늪으로 변해갔습니다. 굶주림에 내몰린 해적들은 이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과연 그들이 내린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3화에서 이어집니다. 지난 화에서 양광총독 백령은 해적들의 보급로를 차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어부들의 항해를 금지하고 해안가 정착민들이 해적과 거래하는 것까지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화약을 비롯한 식량과 생필품조차 구할 수 없게 된 해적들은 육지와 단절된 채 점점 궁지로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둥 외해를 벗어나 주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청조정은 강경책만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명국을 무너뜨리고 새왕조를 세웠을 때처럼 이번에도 해적들에게 회유책을 병행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투항한 해적들은 죄를 묻지 않는다는 포용책과 보급로를 차단하는 강경책을 동시에 펼치는 청조정은 해적소탕이라는 대업을 이룰 수 있을까요? 19세기 초 제국을 위협하는 거대한 해적연합과 양광총독 백령이 이끄는 수군의 운명적인 충돌, 지금 정해분기 속에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적들은 세 갈래로 나뉘어 서로 다른 강줄기를 따라 거슬러 올라갔다. 정일수는 산호 위를, 장보는 둥안을, 곽파대는 판위와 순도 일대를 약탈해 갔다. 1809년 7월 1일 흑기방 두목 곽파대는 100여 척의 배를 이끌고 쯔니간을 불태웠고 4개의 사단으로 나누어 여러 마을을 포위했다. 그리곤 쯔니 마을 사람들에겐 1만 양을 곡물로 요구하고 그 옆마을에는 2천 양을 요구했다. 옆마을 사람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었다. 조공을 바치자는 쪽의 의견은 이러했다. 지금 해적들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항복해 조공을 바치고 잠시라도 이 위기에서 벗어나 대비책을 세울 시간을 버는 것이 낫습니다. 조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했다. 해적들은 결코 만족을 모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공을 바칠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번에도 조공을 바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들이 요구한 2천냥을 관군을 격려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논의되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때 마을 사람 중 누군가 일어나 말했다. 해적들은 끊임없이 우리 마을을 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국물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을 사람들은 16세부터 60세까지 싸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목책 근처로 집결하기로 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저항하기로 결정한 것을 안 곽파대는 분노했다. 밤새 포탄을 쏘았지만 마을 앞 도랑을 넘기지 못했다. 곽파대는 부하들을 이끌어 도랑을 돌파했고 마을의 식량을 약탈하고 소들을 죽였다. 마을 사람들은 가족이 걱정되어 그들의 아내와 딸을 사원에 모아놓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밖에서 문을 잠궜다. 하지만 승자는 해적이었고 사원의 문은 해적들 손에 열려 여인들은 강제로 그들의 배에 태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강력히 저항했지만 이 싸움으로 마을 사람들은 2,000명 가까이 목숨을 빼앗겼다. 이 얼마나 끔찍한 불행인가. 이후 여러 전투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해적들은 마을에 진입하기 위해 여러 속임수를 사용했다. 마을을 지원하러 나온 관군으로 위장하여 습격하기도 하고 행상으로 위장해 마을을 정탐하기도 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해적으로 간주하고 죽였다. 한 번은 한 관군이 식량을 사기 위해 마을에 들렀다가 주민들이 해적으로 간주하고 죽인 일도 있을 지경이었다. 도처에 혼란이 분분하니 차마 다 설명하기 힘들 정도였다. 다른 물길로 올라간 정일수와 장보의 무리도 마을을 약탈하고 수천 명의 목숨을 빼앗았으며 남녀 수백 명을 포로로 잡아 몸값을 요구했다. 해적들은 샹샨과 다황푸로 이동했다. 다황푸로 통하는 길은 해적들이 장악한 상태였다. 이들 무리가 올 것을 알아챈 무거인 하정우는 샹산에서 출항한 10척의 어선을 향해 해적과 대항 중인 향민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정우는 작은 어선으로 이루어진 함대를 이끌고 해적에 대항했다. 밤낮으로 쉼없이 싸웠으나 결국 해적선에 둘러싸이고 말았다. 하정우는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나 해적을 소탕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해적을 향해 돌진해 많은 이들을 죽였지만 결국 수세에 몰렸고 어선 10척도 빼앗겼다. 다황푸는 약탈당했고 향민들은 참호로 물러나 저항했다. 장보는 곽파대와 양피보에게 앞뒤 양방향에서 동시 공격을 명했고 이에 마을 사람들은 대패하여 100여 명이 죽임을 당했다. 이후 마을에는 이처럼 처참한 상황에서는 적에게 저항하지 말고 해적들과 타협할 수 있도록 전령을 보내라는 경문이 붙었다. 총두목 정일수는 해적들에게 강 안쪽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을 명했다. 그러곤 자신은 대형 함선을 이끌고 바다에 남아 항구와 강 입구를 봉쇄했다. 이 무렵 세 척의 외국인 선박이 포르투갈로 돌아가고 있었다. 정일수는 이들을 공격하여 배 한 척을 납포하고 외국인 10여 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나머지 2척의 배는 정일수로부터 달아났다. 이때 팽선은 해적을 소탕하기 위해 100여 척의 배를 준비하고 있었다.
팽서는 외국인 선박도 고용했는데 앞서 정일수로부터 달아난 두 척의 배도 합류했다. 정일수는 이들의 연합 함대에 포위될 것을 우려해 부하들에게 자신을 지원할 것을 명하고 장보에게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 잠복할 것을 지시했다. 마침내 광군의 배가 강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잠복해 있던 장보는 이들의 뒤를 쫓아 공격했다. 외국 선박들은 큰 피해를 입었고 다른 배들은 달아났다. 외국인들은 매우 용맹했다. 자신들의 함대를 앞세워 해적을 소탕하자고 샹산의 현감에게 간청했다. 팽서는 그들의 청혼을 고심한 끝에 10월 10일 외국 함선과 함께 해적들을 추격하기 위해 바다로 나아갔다. 이 무렵 장보는 츠리자오 부근의 다위산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었다. 외국 함선이 해적을 쫓아 다위산으로 향했다. 수사제독 손전모도 100여 척의 배를 모아 외국 함선과 합류했다. 마침내 두 진영은 전열을 펼치고 며칠을 밤낮으로 싸웠으나 어느 쪽도 승리하지 못했다. 같은 달 16일 수사제독 손전모는 해적을 소탕하는데 자신들의 힘이 부족함을 깨닫고 부하들에게 이야기했다. 해적들이 너무 강하니 우리 병력으로 이들을 제압할 수 없다. 저들의 무리는 많고 우리 군의 수는 적다. 해적들은 큰 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작은 배밖에 없으며 해적들은 한 명의 수장 아래 단합되었지만 우리는 분열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 힘만으로는 이들의 압도적인 병력을 당해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수적 우세를 이용할 수 없는 지금 공격을 감행해야만 한다. 지금 해적들은 다위산에 집결해 있고 이들은 자신의 병력으로 우리를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할 테니 은신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광둥에서 가능한 많은 지원을 받아 이곳을 포위하고 해적 함대 사이로 화선을 보내야 한다. 이 결정으로 17일 츠리자오에 집결해 해적들을 봉쇄하고 이들에게 반입되는 식량 차단과 함께 해적들을 교란시킬 화선의 재료를 준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북쪽에서 신선한 바람이 불어왔다. 사령관은 20척의 배에 출정을 명했다. 해적들의 은신처에 다다를 무렵 돌연 바람이 그쳐버렸다. 광군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두 척의 배가 불타버렸다. 해적들은 이미 광군의 계획을 간파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들은 화선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집게발이 달린 막대를 휘둘렀기에 화선은 해적선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작전이 어긋났지만 사령관은 물러서지 않고 공격 명령을 내려 300명의 해적이 죽임을 당했다. 장보는 두려움을 느끼고 산파신께 물으며 점쳤더니 포위를 뚫고 진지를 떠나는 것이 길하다는 점괘가 나왔다. 해적들은 떠날 채비를 했다. 정오 무렵부터 남풍이 강하게 불어왔다. 해적들은 날이 어두워지길 기다렸다가 이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배를 띄웠다. 순풍을 탄 배는 결국 청수군의 포위망을 뚫었다. 은신처를 버리고 떠날 것을 예상 못한 광군은 미처 대항하지 못했고 해적들은 이후 외해의 찬조위에 모였다. 제독 손전모는 이들을 추격하길 포기하고 다음 공격을 위해 외해로 나섰다. 장보가 츠리자오에 포위되어 있을 때 그는 웨이저우에 있던 흑기방의 곽파대에게 구원을 요청했었다. 지난날 장보가 두목의 지위에 오른 후 곽파대와 장보는 늘 언쟁이 있었다. 정일수에 대한 존중이 없었더라면 이들의 언쟁은 전투로 발전했을 수도 있었다. 장보가 구원을 요청했을 때 곽파대는 질투심으로 인해 그의 요청을 거절했다. 자력으로 포위망을 뚫은 장보는 곽파대를 찾아가 왜 구하러 오지 않았는지를 따져 물었고 결국 장보와 곽파대는 전투를 시작했다.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던 장보는 화약이 떨어지며 수세에 몰렸다. 장보는 곽파대에게 처참하게 패했다. 16척의 배를 잃었고 300명의 부하들이 포로로 잡혀 모두 죽임을 당했다. 장보는 후퇴했지만 흑기방의 해적들은 뒷일을 논의했다. 흑기방의 장일고라는 자가 말했다. 우리가 다시 장보와 전투하기에는 병력이 부족합니다. 홍기방의 병력에 비하면 우리는 10분의 1에 불과하니 저들이 전병력을 이끌고 온다면
우리는 몰살당할 것입니다. 저쪽에는 바다에서 용맹하기로 소문난 양피보도 있으니 그가 만약 우리 배 위로 뛰어든다면 우리 중 그에게 대항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더불어 홍기방은 삼파신의 초자연적인 보호까지 받고 있으니 장보를 적으로 돌린 것은 우리에게 좋지 못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날 해적의 투항을 권유하는 관의 경문을 보지 않았습니까? 관하에 사람을 보내어 우리의 투항을 제안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에 다른 이가 관에서 우리를 믿어주지 않을 것을 걱정했다. 장일고가 다시 말했다. 우리는 최근 장보와 싸워 이겼으니 이 소식이 관에 전해진다면 그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다른 이가 말하길, 우리가 투항한 뒤에 관에서 경문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무력 행사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해적을 공격한 것을 관에서 알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를 포섭해 다른 해적을 소탕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승패는 누가 먼저 투항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곽파대는 사무장을 시켜 관에 보낼 투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해 12월 해적 8,000명과 선박 126척, 대포 500대가 관으로 넘어갔다. 해적들은 양장과 신안에 나누어 2주에 살도록 했고 곽파대는 배움의 빛이라는 뜻을 가진 학현으로 개명했다. 총독은 장보를 무찌른 공로를 인정해 곽파대에게 파총직을 제수했다. 그렇게 6 해적단 중 하나인 흑기방은 해체되었다. 그동안 해적연합에게 연패를 거듭하던 광군이었지만 장보를 포위하는 과정에서 홍기방과 흑기방의 관계가 협력해서 대립으로 바뀌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함께 싸우며 쌓아온 신뢰는 홍기방의 두목 정일이 죽은 뒤 보이지 않는 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일수의 지지 아래 젊고 유능한 장보가 새 두목으로 오르자 각 해적단은 자신보다 어린 지도자에게 명령을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부정하던 해적단들, 갈등은 점점 커져 6 해적단 중 하나가 해체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광군을 압도하던 해적연합의 조직력이 흑기방의 투항으로 그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5개의 해적단으로 줄어든 해적연합, 전력의 공백 속에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4부에서 계속됩니다. 지난 시간 전면전으로는 승산이 없음을 깨달은 청나라는 2가지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하나는 해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강경책, 또 하나는 항복한 해적 수뇌부에게 관직과 사면을 약속하는 회유책이었습니다. 한편 겉으로는 강력해 보이던 해적연합 내부에서는 젊은 지도자 장보를 둘러싼 질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결국 흑기방 해적단의 투항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수뇌부가 청조정으로부터 관직을 하사받았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바다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흑기방의 투항을 시작으로 해적연합 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청조정과 해적 세력 간의 긴 싸움의 마지막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지금부터 정해분기 그 운명의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일수는 흑기방이 광군에 투항한 사실과 그들의 두목 곽파대가 관직을 제수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소식을 정일수는 기쁘게 여기며 자신도 투항할 의사를 내비쳤다. 그녀가 말하길, 나는 곽파대보다 10배는 더 강하다. 만일 내가 투항한다면 관에서는 곽파대에게 베푼 것과 동일한 대우를 해줄 것이다. 하지만 지난날 저질렀던 수많은 악행들과 광군에 대항했던 전투들을 떠올리니 쉽게 결정 내리기 어려웠다. 해적연합의 중심인 홍기방이 조정의 투항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소문이 청의 관리들에게 미쳤을 때 그들은 해적들에게 투항을 권할 만한 시기라 생각했고 주비웅에게 명령을 내려 이 일을 탐문하도록 했다. 주비웅은 아오면의 의원으로 평소 해적들과 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도움이 없어도 해적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마침내 주비웅과 홍기방의 장보가 만났다. 주비웅과 장보는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다 장보가 물었다. 그대가 우리를 찾아온 것은
우리가 투항할 것이라는 소문이 사실인지를 알기 위함이요. 주비용이 답하길, 그렇지 않소. 그대는 스스로를 곽파대와 비교하면 어떠하다 생각하시오. 장보는 곽파대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에 불쾌함을 내비쳤다. 그때 주비용이 말하길, 나는 곽파대가 그대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 말의 의미는 당신이 모든 부하를 이끌고 조정에 투항한다면 총독이 그대를 곽파대와 같은 대우를 해줄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물은 것이오. 생각하건대 조정에서 어찌 그대에게 곽파대와 같은 관직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관은 당신의 투항을 곽파대의 투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속히 부하들을 이끌고 투항을 결정하여 당신의 부귀 영화와 부하들의 목숨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소? 내가 그리 되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장보는 그의 말을 들으며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머뭇거리는 장보에게 주비용이 다가서며 말했다. 모든 일에는 적기가 있는 법입니다. 당신과 곽파대는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관군에 투항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곽파대는 일전에 당신을 이겼던 전력이 있으니 관군과 합세한 지금 가장 기세등등하지 않겠습니까? 바다 위의 모든 선박들이 연합해 외해에서 그대들을 포위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그대의 대응력이라면 충분히 대비할 수도 있을 것이오. 하지만 곧 양식이 부족해지는 상황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법이니 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보는 정일수와 상의했더니 정일수는 주비용의 말이 합리적이라며 그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그로부터 여러 차례 투항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고 이들의 투항 의지가 거짓이 아님을 확인한 관군은 마침내 후먼 외해에서 조우하기로 했다. 총독이 타고 있는 배로 옮겨온 정일수를 비롯한 수뇌부들은 총독 앞에서 납작 엎드려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목숨을 간청했다. 총독은 이들이 덕행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다. 너희들이 진실로 투항할 의지가 있다면 무기를 내려놓고 무리를 해산하라. 3일간의 시간을 줄 테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선박과 재산 목록을 모두 작성하도록 하라. 홍기방 무리들은 그러하겠다고 답하고 물러났다. 그때 마침 그 주변을 지나가던 포르투갈 선박이 후먼으로 진입하는 중이었다. 대형 병선이 같은 장소에 정박해 있는 것을 본 해적들은 총독이 외국 함선과 연합해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급히 닷을 올리고 달아나 버렸다. 해적들이 달아나는 것을 본 관군은 이유를 알 수 없었고 갑자기 변한 기류에 관군은 해적들이 변심해 총독을 공격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게 되었다. 모든 해적들이 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에 겁을 먹고 떠날 채비를 했다. 다시 시작된 긴장감 속에서 이웃 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 달아났고 총독 또한 광둥으로 돌아갔다. 해적들은 뒤늦게 외국 선박이 단순한 상선임을 알고 안심했다. 그러나 총독이 그들과 투항에 관한 일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광둥으로 돌아갔기에 해적들은 이를 깊이 걱정했다. 관에서 다시 자신들의 투항을 받아줄지 아니면 거절할지 알 길이 없어 이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총두목 정일수가 직접 관에 찾아가 해명하고 투항 의지를 밝히고자 했으나 정일수 홀로 죽음의 길로 내모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다. 한편 주비용은 관에 투항하는 일과 관련된 것들에 진전이 없음을 알고 걱정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장보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게 했다. 해적들이 외국 함선의 등장을 두려워해 달아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비용은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홍계방을 찾아가 말했다. 그대가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설령 투항할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일수가 직접 대인을 찾아뵈어 투항의 의지를 내비친다면 대인께서도 그 호의를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정일수가 말했다. 그대의 말이 옳습니다. 내가 아녀자 몇 명을 데리고 광둥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정일수와 장보는 배에서 생활하던 해적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총독 앞에 서게 되었다. 총독은 오해에서 일어난 일을 용서하고 장보를 비롯한 해적들을 죽이지 않고 죄를 사면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 결과 장보는 사람들을 이끌어 정일수와 함께 샹산 근처의 부용사에서 관에 투항하였다.
모든 선박에 돼지고기와 술이 제공되었고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했다. 그리고 돈을 벌고자 하는 자는 관군에 합류해 남은 해적을 소탕할 수 있게 하였고 관에 머물길 원치 않는 자들은 떠나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렇게 강력한 해적연합의 중심이었던 홍기방은 평정되었다. 홍기방과 흑기방의 투항으로 총독은 세 구역으로 나뉜 바닷길 중 동로와 중로를 평정하게 되었다. 이제 서로에 남아있는 해적들을 평정하기 위해 장보를 선봉에 세우고 군대를 이끌고 출정했다. 1810년 4월 12일 관군은 황기방과 치식량에서 전투를 벌였다. 관군은 이들을 공격해 대파하여 390명의 해적들을 사로잡았다. 10여 척의 해적선으로 이루어진 청기방은 두려워 달아났다. 하지만 사령관은 이들을 끝까지 쫓아 그들을 죽이고 생포된 해적들은 모두 참수했다. 탄저우에서 청기방 두목 오석이를 만났다. 오석이는 관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전선을 이탈했다. 하지만 관군이 포위를 시도하여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아침부터 시작된 전투는 낮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10척의 배가 불타고 많은 해적들이 목숨을 잃었다. 수세에 몰린 오석이는 싸울 의지를 잃어갔고 장보는 오석이의 배에 올라타 자신의 등장을 큰 소리로 외쳤다. 청기방의 해적들은 이쯤에서 전의를 상실했다. 장보가 오석이를 향해 소리치길 내가 투항하라고 그렇게 말했거늘 왜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이냐? 네가 할 말이 있느냐? 오석이는 대항할 의지를 잃고 그의 부하들과 함께 사로잡히며 청기방은 제압되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 황기방의 오지청은 스스로 버틸 수 없음을 알고 투항했고 녹기를 통솔하던 이상청은 루손으로 도망쳤다. 총독은 해적과의 전투에서 발생한 전리품을 가져오라 명했다. 남녀 해적 500명을 포로로 잡았고 3,460명이 투항했다. 선박 86척과 대포 291대, 병기 1,372개를 얻었다. 오석이를 비롯한 청기방의 수뇌부와 그의 부하들은 모두 참수에 처해졌다. 다만 자진해서 투항한 황기방의 오지청은 사형을 면했다. 총독은 바닷길 소로에서 활동하던 새 해적단을 물리치고 남아있던 잔당들도 찾아내어 소탕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총독 백령은 해적 소탕이라는 공적을 이루어냈다. 천자의 칙령에 따라 양광총독 백령은 황태자의 후견인이 되었고 세습자기를 허락받았다. 장보는 수비직을 제수받았고 오지청과 그의 무리들은 면제받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었다. 이때부터 바닷길을 이용하는 배들이 평온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 정해분기 속 해적들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1830년 원영륜이 남긴 정해분기는 출판된 지 불과 1년 만에 독일학자 칼 프리드리히 노이만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어 서양 사회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이후 서양의 해적사 연구와 문학 창작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해분기는 단순한 해적 토벌 기록을 넘어 19세기 초 남중국해 질서와 혼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 자료로 평가받습니다. 정일수와 장보로 대표되는 광둥해적연맹은 혼란의 시대가 낳은 산물이자 국가 권력의 빈틈을 파고든 거대한 조직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들의 이야기는 영화와 드라마, 게임 속에서 바다의 왕과 해적 여왕이라는 상징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정해분기는 이제 역사를 넘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소비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해적 이야기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정해분기.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새로운 역사적 흥미를 안겨드렸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